한국도시연구소라는 민간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홍정훈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대중적인 인식에 깔려 있고, 그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청년 세대는 앞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이 험난한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경제적으로 현명하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런 주제를 준비해왔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 4가지를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자꾸 언론이나 정치 세력이 모두 다 1가구 1주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1가구 1주택을 전제로 한 체제가 과연 옳은 것일까? 그리고 그게 우리 청년 세대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일까? 라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빚내서 전세 사는 거는 괜찮을까? 그리고 네 번째, 왜 월세 가구를 위한 지원은 없는 걸까? 총 4가지 큰 질문을 준비해왔고, 강연이 끝날 때쯤에는 이 큰 질문에 대한 각자의 뭔가 답을 혹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정부 정책을 정말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제 다주택자를 세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구입 단계, 보유 단계, 그리고 판매 단계,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3단계 모두에서 다주택자한테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주는 거죠. 불이익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고, 세금보다 더 강력한 게 대출 규제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빚을 내서 더 집을 살 수 없도록 했고, 대신에 우리 같은 청년 세대, 신혼부부 세대들한테는 대출의 기회를 조금 더 열어줘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거죠. 결과로 인해서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규제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집은 과연 누가 살까? 다주택자와 다주택 가구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항상 하는데, 다주택자는 개인의 개념이고 다주택 가구는 가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인데 1주택자들이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가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다주택 가구라고 부를 수 있는데, 타겟으로 한 거는 다주택 가구가 아니라 다주택자예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 가구들이 소유한 주택수가 100만 채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이 100만 채 정도가 늘었는데 다주택 가구가 소유한 주택수도 100만 채 늘었어요. 그리고 1주택 가구가 소유한 가구 수는,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는 한 20만 채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주택 공급을 확대하라는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주택 공급을 확대했더니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가구가 더 많아졌다, 대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청년 세입자들의 소득은 너무 낮으니까 당연히 살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조금 여력이 있는 1주택 가구들이 조금씩 돈을 더 모아서 약간 소유권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가구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혼이 안 늘어나잖아요.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재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주택 가구를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고, 그리고 다주택 가구들이 소유한 주택을 우리같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주택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쨌든 이런 정부에서 대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2가지가 디딤돌 대출과,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 론이라는 게 있는데, 디딤돌 대출부터 보면은 주로 이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해줘요. 상환 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그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은 상품을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보금자리 론도 비슷하고, 대신에 이거는 최고 금리는 약간 더 낮은데 최저금리는 약간 더 높아요. 대신에 최대 한도가 조금 더 높고요.
사실 청년들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청년들은 신혼부부보다 소득 조건이 약간 더 낮고 까다롭고 대출 한도도 더 낮아요. 그래도 아파트 같은 주택 유형이 아니라면 이런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집을 살 수는 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높은 것은 맞지만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집을 살 수는 있다 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고, 사실 한국은 되게 뿌리 깊은 1가구 1주택 체제를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3억 5천에 팔아서 5천만 원 시세 차익을 얻어도 1가구 1주택이기만 하면 이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사실 이러한 장치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을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우리 같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청년 세대들한테 굉장히 큰 비극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1가구 1주택 체제는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일까? 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무주택자이자 무주택 가구이고 저의 부모님도 무주택 가구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1가구 1주택 가구이죠. 1가구 1주택이라는 것의 가장 큰 맹점은 모두가 집을 사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당연하게 여기고,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도 언젠간 집을 사야 한다, 집을 사는 걸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계층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자금 조달 여력이 없는 계층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하고 있었고, 당사자로서도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교해보면,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없어도 빚내서 집을 살 수 있게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했어요. 근데 우리한테만 완화한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한테도 엄청나게 완화해줬죠.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도 집을 사고, 집이 많은 사람도 집을 또 사고, 그래서 전부 다 집을 사고픈 수요를 창출해서 주택 가격이 결국 오르도록 만드는, 그 목표는 집이 없는 가구를 없애는 거였죠. 이 정책 기조의 목표가 뭐였냐면, 주택 소유권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떤 민간 지분을 조금 더 늘리는 거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 민간에 늘어나는 지분을 착한 다주택자 혹은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주자, 이런 정책 기조가 있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는 정책 기조상으로는 무리하게 빚내지 마라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냈어요. 일단 다주택자가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고,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은 이제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못 사게 했어요. 민간이 소유한 이제 주택들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점점 그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소유권을 약간 분산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가구당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체제를 강화하겠다. 여러 채가 아니라 한 채만 소유하는 주택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정부가 거의 180도 다른 정책 수단을 가져갔지만 우리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언론 기사들 같은 걸 보면 되게 단편적인 메시지들만 나오는데, 사실 이 부동산 문제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주거권이 어떻게 지금 침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지는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빚을 내서 전세를 사는 거에 대한 질문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세대들을 위한 전세 대출은 크게 이제 버팀목 전세라는 게 있어요. 버팀목 전세 대출.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버팀목은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고, 금리는 매매보다는 약간 싸요. 그리고 이 대출의 장점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 사실상. 왜냐면 계약이 끝나고 내가
이 대출 제도를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세입자로 살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그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면 이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보증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월세식으로 납부하는 선택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버팀목 전세대출 안에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인데 2인 가구인 신혼부부하고 소득 기준이 똑같아요. 근데 대출 한도는 대신 적죠. 최대 1억 원인데 금리가 1.2%예요. 또 이거는 전세 세입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증금이 높은 월세 세입자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이걸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당장 내일이라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소득 기준은 뭐 거의 비슷한데 이게 한도가 약간 더 높고요.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금리가 신혼부부는 더 낮아요. 그리고 청년도 마찬가지로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대신에 이거는 버팀목보다는 약간 소득 기준이 좀 까다롭고 대신 한도는 약간 더 높아요. 1억 2천만 원. 그리고 얘는 1에서 2%대 금리인데 얘에 비하면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제도를 알아보신다 라고 하시면 먼저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신다면 중소기업 버팀목을 이용하시는 게 아마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세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큰 장벽으로 다가오잖아요. 재계약을 그 주기에 걸려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임대인들이 마음대로 이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 때문에 전세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빚을 내지 않으면 전세도 살 수 없는, 전세도 계약할 수 없는 비극을 또 마주하고 있는 거죠.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신용 상태인 분들은 이걸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제약이 걸리는데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또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이제 매년 계획 목표를 할당해서 공고를 낸 다음에 신청서를 받아서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한테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대출 제도가 더 매력적이다 보니까 임대주택은 미달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드는 불안감이 이거죠. 몇 푼 안 되지만 나름 평생 저축해서 목돈을 모은 건데 이거를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맡겨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의 평생 모은 목돈에다가 대출까지 껴서 겨우 보증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높은 보증금을 마련한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월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월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사실 그 보증금을 집주인이 어떻게 써도 규제하는 장치가 없는 지금의 제도로 인해서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들이 또 다른 집을 사거나 혹은 이미 세입자가 보증금을 이만큼 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자기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무리해서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증금을 규제하자는 목소리를 우리 같은 청년 세대들이 저는 더 강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 보증금을 규제하면 주택 가격의 상승이 억제될 거고 만약에 월세에 연동해서 보증금을 낮추는 규제가 도입된다면 그건 어떤 측면에서는 주택 가격의 거의 폭락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중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지 않고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특히 1주택자 중에서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 주장이 당장 실현되긴 어렵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월세 가구를 위한 지원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우리한테 체감은 별로 되지 않지만
월세 세액공제라는 게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고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한두 달치 월세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연말정산할 때. 그때 이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세금의 아마 대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은 그거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구입자금 대출에 내는 이자 비용, 원리금 상환 비용도 소득공제가 일정 부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정산할 때 그런 걸 입력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증금 대출 제도가 있어요. 자기 자금이 전혀 없는데 이제 보증금을 조금 높이면 그래도 그나마 품질이 좀 괜찮은 집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또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임대주택도 월세 가구도 이용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 부담될 때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월세는 뭔가 지원이 있긴 한데 왜 내 월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없을까? 이것도 뭐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월급 한 200만 원 정도인 청년 1인 가구이면서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월세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제 월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 20만 원의 현금을 우리가 쓸 수 있다,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제도의 두 가지 한계는 생애 최초 한 번만 지원이 된다는 거랑, 그리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개가 좀 큰 제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한 사람들 중에 몇 명만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조금 더 확장돼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월세 지원을 받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제도의 출발 자체가 어쨌든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서울시한테 요구해서 도입한 거라 우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내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모두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요건을 조금씩 완화해서 이제 자기 자금이 없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로 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라고 하는 거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거는 소선거구제의 투표 시기랑 정확히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이 지역사회에서, 지역구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조금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야 특히 월세 가구나 전세 가구나 직접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나와 내 친구, 내 가족, 그리고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고려해서 청년 세대라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공통적인 이해관계에서 가장 먼저 풀어나가야 될 것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 조금 길었지만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엄중한 시국에서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